다음과 모음에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1권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시장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체제 어떤 것인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잖아요. 애덤 스미스는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위대한 사상가예요. 자연현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서가 있듯이 애덤 스미스는 경제사회의 현상에도 엄격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원리를 밝히고자 했었고요. 그 결과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탄생시켰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대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은요. 경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경제가 어떤 것인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 말은요,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됐는데요. 경제라는 것은 원래 가정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을 보면은 가정 살림살이를 위해 누가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일지, 누가 살림을 해야 할지, 또 주말에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고요. 경제는 결국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 문제를 통칭해서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부른답니다. 자원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는 자원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거죠.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나눌 필요도 없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인데 산소는 풍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석유는 어떨까요? 석유는 상당히 제한된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희소성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희소성의 문제는 결국 나누는 문제이고요. 희소성이 없으면 자원 배분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경제학은요, 희소성을 전제로 성립된 학문입니다. 희소성의 정도는 자원마다 다르잖아요. 정말 희소한 자원이 있는가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흔한 자원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 경제는요, 누가 저녁 준비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일상적인 모든 경우를 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자원 배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기적 행동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요, 이러한 것을 때문에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칙이 바로 경제체제입니다. 자원을 나누는 방식, 경제체제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명령경제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와 명령에 따르는 방법이에요. 가령 군대사회에서는 명령에 따라 자원이 배분돼요.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업무도 분담되고 저녁 식단도 정해지고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담배와 건빵 등을 나누어 주는데
병사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평등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쓸모없는 자원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군대도 그러한데 큰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자원 배분의 명령에 의존하는 사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1인 독재 혹은 일당 독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파시즘이 대표적인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시즘은 1922년부터 1944년까지 43년까지 이탈리아를 통치한 무솔리니의 정치 이념이에요. 파쇼는 묶음이라는 뜻인데요.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민족이라는 전체를 중시하며 모든 결정은 권위적인 독재자의 명령으로 이루어져요. 정말 답답할 것 같지 않나요?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하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생산, 분배, 소비가 통제되는 경제 체제예요. 자원 배분이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와, 뭔가 그럴듯해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자신이 그리는 이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좀 과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은요, 미국에서의 금주법 통과되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19년에 미국에서는 금주법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술 없는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주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무허가 술집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오히려 술에는 계급적 성격이 부여되고 술의 가격은 막 뛰고 그리고 가난한 서민 가정들은 밀주를 담아서 먹으니까 또 건강은 나빠지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의 행동을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는요. 시장 경제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시장을 통해서 구하는데 이때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사람들끼리 협조도 안 되고 복종해야 할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시장경제 체제는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도 극대화시킨대요. 공익을 앞세우는 비영리 단체도 공익 달성이 어려운데 사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공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 경제 체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사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익도 극대화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만화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면은요. 명령에 죽고 사는 명령 경제 체제란 것이 있었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있었는데요. 그 파시즘을 반대하고 중앙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통제되는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이 시장 주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나타나죠. 이 시장 경제 체제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잘 유지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요,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균형과 질서가 유지되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보는데요.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요라는 것은요, 이런저런 조건이 주어질 때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만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단순히 구입할 의사만으로는 수요가 되지 않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돈을 쓰려는 계획, 또 이 수요는 구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격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적게 사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은 더 많이 사게 될 거예요.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의 법칙에서는요, 가격 외에 다른 조건이 변하는 것은 안 돼요. 가격 이외에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겠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력도 함께 커져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도 있어요. 이 예외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냉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냉차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마시는 것. 이것은요, 인공색소로 주스 흉내만 낸 거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면요, 생과일 주스를 마시지 누가 인공색소로 만든 것을 마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을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과일 주스처럼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요, 우등제라고 해요. 상품의 대부분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우등제이고요. 일반적인 상품제와 혹은 서비스는 우등제를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요, 그 재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그런 것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콜라의 수요는 사이다의 가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이다가 싸지면 사람들은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사겠죠. 그리고요, 다른 제품이 가격을 인하할 때 콜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햄버거 가격이 저렴하면은 더 싸지면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사 먹게 되면 그럼 당연히 콜라도 더 많이 사 먹게 되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사는 것을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것을 대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콜라와 햄버거 같은 것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수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심 대상의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수요량에 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적겠죠. 그리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크다는 것.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선으로 표현한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요 곡선은 소비자들의 의도를 모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소비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요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계획인 것처럼 공급은 생산자들의 판매 의사를 나타내는 계획입니다. 공급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생산 혹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인 즉 기업의 생산 활동을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대기업처럼 거창한 기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 앞 떡볶이 가게나 문방구 같은 소규모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업은 왜 존재할까요? 기업은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건을 팔고 남는 부분인 이윤이라는 것, 이 이윤의 극대화와 그리고 이 이윤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이윤의 지속적인 창출을 필요로 하는데요. 미국은요,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고 철저한 실적 위주의 시스템으로 적절한 이윤을 내지 못하면은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국가가 주인이니까요,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추구하게 되겠죠. 공기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까요? 공기업에는 고속도로 통행이나 그리고 수도, 전기 공급, 전기, 그러한 것들이 공기업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들 사업은 우리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익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사기업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유회사를 직접 운영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기업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것도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되는데요.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유정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 개발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정 3개의 생산 비용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각각 배럴당 30달러, 60달러, 90달러이고 각각의 유정의 생산 능력이 하루 50만 배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유가 시장에서 배럴당 2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 석유회사는 원유를 얼마나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게 될까요? 그럼 이때는 차라리 생산을 하지 않는 게 낫죠. 생산하지 않아 버리는 게 나아요. 생산해서 파는 게 손해거든요. 그런데 원유가 배럴당 5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유정 A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배럴당 30달러에 생산해서 50달러에 내다 팔 수 있으니까 20달러씩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유정 A는 생산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원유의 시장 가격이 배럴당 70달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유정 B도 생산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원유의 시장 가격이 더욱 높아져서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유정 3개 모두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요, 여기에 원유의 시장 가격이 30달러이면은 30달러 아래에서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데 3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있으면 유정 A에서
50배럴, 50만 배럴 생산될 것이고요. 그리고 60에서 90 사이면은 50, 50, 그쵸? A와 B에서 각각 50씩 해서 100만큼 생산될 것이고, 공급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이제 90을 넘어가면은 유정 3개 모두 원유가 생산돼서 하루 150만 배럴이 공급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 그래프가 각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기업의 희망 공급량이지 실제 공급량은 아니에요. 실제로 늘어난 공급량이 모두 거래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업들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매우 촘촘히 분포돼서 특정 기업이 아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공급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거의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된 선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 됩니다. 공급량은 가격이 오르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감소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내용 정리해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체제가 작동하게 되고요. 수요는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공급은 상품의 가격이나 기타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요. 그리고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감소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 네 번째 수업에서는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을 둘러싼 수요 공급을 보고 또 여기에서 균형을 찾아볼 건데요. 스마트폰의 가격이 쌀수록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것이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공급을 할 테니까 올라가는 것, 여기가 공급 곡선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균형이 됩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합의점, 이 부분. 그러니까 50만 원일 때 300만 대가 판매되는 이러한 균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은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의 균형은 물리학의 균형과 유사한데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큰 용기 안에 찬물이 들어있는 작은 용기를 넣으면 두 용기 사이에서 열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온도에서 다른 온도로 변해가서 열교환이 진행되는 동안은 한 가지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데, 이 상태는 불균형 상태가 되고요. 두 용기의 물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제 그 온도가 유지되게 되죠. 균형에 도달한 것이에요. 시장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무언가를 사고자 하는 수요와 또 무언가를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인데요. 이 공간 안에서요, 사고 싶은 만큼 사고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는 상태가 시장 균형이 됩니다. 그러니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스마트폰 가격이 아주 비싸다면 기업들은 많이 남으니까 많이 팔고 싶어서 공급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사지 않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되고요. 기업들은 팔지 못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생선을 많이 먹고 싶은데 어부들이 갑자기 서해에서 갑작스레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가 줄어들거나 또는 식습관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거나 그렇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부들은 조업 일수나 조업 시간을 연장해서 열심히 생선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같은 가격이 또 자연스럽게 더 생산품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주어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업은요. 이제 사익과 공익의 조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볼게요. 우리는요. 어떤 상품에 구매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요. 지불 용의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80만 원이면 살 거다. 뭐 그런 게 지불 용의액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불 용의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그 가격과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80만 원이면은 구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50만 원에 구입하게 되면은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요. 30만 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소비자 잉여가 사적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비자 잉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래에 나서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전체로 넓혀 보면은요, 소비자들이 각각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소득, 선호도 등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지불 용의액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지불 용의액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 잉여를 크게 얻을 것이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작게 얻게 되겠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요. 구매로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다면 손해를 보고서는 그 물건을 사는 거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P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가격이고 이 그래프는 수요를 나타낸 거예요. 가격과 수요선 사이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가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인데요. 생산자가 물건을 팔고 받는 실제 금액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었던 생산 비용의 차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 가격이 있고 그리고 생산 비용이 적었던 기업일수록 생산자 잉여를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 곡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돼요.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사회적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가 이익이든 공급자, 생산자가 이익이든 모두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능한 한 사회적 잉여가 커지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싸면 구매하고,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남기고, 그리고 자신이 남기려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기업이 더 많이 남기면서 생산자 잉여가 생기고, 그렇다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 자기 이득을 추구해서는 사회의 잉여가 더 늘어나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을 늘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